네, 저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출산율 하락 문제를 다룬 내용을 가져왔어요. 왜 사람들이 아이를 덜 낳게 되는 걸까? 그 핵심 이유를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보죠. 네, 이 칼럼이 단순히 미국 출산율이 지금 1.6명으로 떨어졌다. 이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구 유지를 하려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한참 모자라죠. 그렇죠. 근데 그 현실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뭐 가치관 변화 같은 거 이런 걸 잘 읽어내고 있어요. 이게 뭐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 사회에도 던지는 질문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 분석을 통해서 요즘 사회가 겪고 있는 개인의 삶과 다음 세대 양육 사이의 이 복잡한 문제들, 이걸 좀 같이 풀어보고요. 이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볼까요? 네, 칼럼에서 첫 번째로 딱 짚는 게 역시 문화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뭐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성장이나 커리어가 훨씬 중요해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 가치관의 무게추가 확 옮겨갔다는 거. 칼럼에서도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안 하는 경향, 또 결혼해도 아이를 적게 낳거나 뭐 아예 안 낳는 딩크족 같은 거, 이런 게 다 그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하잖아요. 네네. 한국의 그 나를 위한 삶 트렌드 있잖아요. 그거랑도 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짚어주고요. 중요한 건 이런 흐름은 그냥 돈만 좀 지원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랑 딱 부딪히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군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 말고 칼럼이 지적하는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벽이 있잖아요. 아, 네. 바로 그 경제적 부담이죠. 이거 칼럼에 나온 데이터 보면 진짜 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네, 저도 보고 놀랐어요. 미국 맞벌이 부부가 첫 딸을 낳고 원래 살던 수준을 유지하려면 1년에 추가로 드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한 3,630만 원 정도래요. 와, 3,630만 원이요? 네, 이게 가구 소득의 거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40%. 야,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아이 낳는 걸 사치라고 느끼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칼럼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의 높은 집값이나 뭐 사교육비 문제랑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 뭐 이런 전반적인 양육 비용 상승이 사람들한테 아이 낳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런 구체적인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특히 대도시는 이게 더 심각하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칼럼에서 미국 안에서도 출산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 사례를 분석했더라고요. 이 지역들은 뭔가 좀 다른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어요. 하나는 군인 가족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 온슬로 카운티 같은 것인데요. 아, 군인 가족이요? 네, 이건 국가 차원에서 보육 지원이나 주거 혜택 같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특징이에요? 그건 이제 종교적 공동체가 좀 강한 지역들이에요. 뉴욕의 롱랜드 카운티나 텍사스의 에코터 카운티 같은 곳들. 여기서는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양육을 공동체가 함께 막 독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그런 문화적 환경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건데, 근데 이런 좀 특수한 환경의 성공 사례가 다른 일반적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럼이 어떻게 보나요? 혹시 뭐 한계점 같은 것도 지적하나요? 칼럼에서는 이 사례들을 뭐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보는 거죠. 어떤 시사점일까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 문제를 풀려면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안 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시스템이랑 공동체의 지지 문화가 함께 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런 맥락에서 칼럼이 프랑스 사례를 꽤 비중 있게 다루는군요. 프랑스는 종교성이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확실히 나눠진다. 이런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걸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정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칼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해주고 보육비는 최대 8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유치원 교육은 거의 무상에 가깝고 장애아동이 있으면 추가 수당도 주고요. 와, 정말 파격적이네요. 네, 단순히 돈 얼마 딱 주는 걸 넘어서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야, 정책이 정말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네요. 양육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투자다, 이런 인식이 딱 자리 잡은 거군요. 한국 상황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컬럼은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왜 시니어 관점에서도 봐야 하는 걸까요? 저출산은 바로 고령화 사회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젊은 세대 부담이 커지고 사회 전체 복지 시스템 유지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칼럼은 시니어 세대가 단순히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손주 돌봄이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같은 걸 통해서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좀 덜어주고 또 세대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네요. 시니어 역할. 네,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컬럼 아침마다 지혜를 통해서 미국 출산율 문제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개인의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따르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부담, 이 두 가지 사이의 충돌이 핵심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네, 결국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경험이 부담이나 희생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보람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정책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다 같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례처럼 적극적인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칼럼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정책 변화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또 지역사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좀 더 환영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